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브라이턴입니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과 중원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최전방의 페드로는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내고, 네투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속도를 활용해 풀백을 공략하며 컷인 이후 슈팅까지 연결해 위협적인 옵션이 됩니다. 파머는 박스 근처에서 공간 활용 능력과 순간적인 움직임을 통해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 작용하며 공격 전개에서 변화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홈 경기 승률과 최근 경기 흐름에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어 상대보다 전력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비록 산체스 골키퍼의 결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격진의 득점 기대치가 높아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상대를 하프라인 안으로 몰아넣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전망입니다. 브라이턴 역시 4-2-3-1 전형을 사용하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와 원정에서의 불안정한 수비 집중력이 뚜렷합니다. 웰백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버텨주지만 강한 압박에 고립될 가능성이 크고, 미토마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더라도 최근 폼 저하로 인해 마무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라엘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려 하지만 압박에 쉽게 끊기며 전개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이는 곧 전체적인 공격 흐름 저하로 이어집니다. 원정에서는 뒷공간 노출이 잦아 파머와 네트의 움직임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높고 결국 수세에 몰리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력과 흐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진 첼시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고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첼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마테타가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바탕으로 볼을 지켜내고 세컨드볼 연결에 기여합니다. 사르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에서 빠른 전개를 시도하지만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가담이 늦어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휴즈는 중원에서 압박과 활동량을 책임지지만 상대 빌드업이 빠르게 전개될 경우 템포를 따라가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3백을 통해 중앙 수비를 보강하려 하지만 측면 하프스페이스가 비는 순간 수비 블록이 흔들리며 강한 공격 템포를 가진 팀을 상대로는 수세적인 운영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적극적으로 구사합니다. 에키티케는 왕성한 움직임으로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살라는 특유의 공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언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소보슬로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세컨드 볼 회수를 통해 공격 템포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윙포워드와 풀백의 동시 전진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유도해 상대 3백의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최근 살라와 각포의 경기 감각이 좋다는 점도 공격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리버풀이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앞세워 경기 전반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3백을 앞세워 버티려 해도 측면과 하프스페이스에 허점을 공략당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 흐름은 리버풀이 원하는 방향대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즈와 본머스입니다. 리즈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피로에가 중원에서 이선 침투와 전방 마무리를 겸해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습니다. 제임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위협을 만들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마무리의 기복으로 득점 전환율이 낮다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슈타우는 중원에서 압박과 연계에 활발히 관여하며 빠른 전환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압박 실패 이후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상대 공격수를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본머스는 4-1-4-1 전형을 사용하며 에바니우송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으면 곧바로 결정적인 슈팅으로 이어가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세메뉴는 스피드와 돌파를 활용해 에바니우송과의 2대1 패스를 전개하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테버니어는 측면에서 전진성과 크로스를 활용해 세컨드 볼을 회수하며 추가 공격 기회를 만듭니다. 전방 압박과 빠른 연계를 결합해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턴이 특징이며 박스 근처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꾸준히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리즈가 피로에와 제임스를 활용해 빠른 전환 공격을 노리더라도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에바니우송과 세메뉴의 원투 패턴을 중심으로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가고, 테버니어까지 연계에 가담하면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흔들며 리즈 수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중전 우위가 더해지고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본머스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경기 막판까지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날카로운 공격 루트를 통해 주도권을 가져가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본머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벌리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4-1-4-1 전형을 가동하며 압도적인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의 홀란드는 제공권과 결정력을 동시에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단순히 문전에서의 마무리뿐 아니라 전방 압박과 세컨드 볼 경합까지 책임지며 벌리 수비진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측면의 도쿠는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순간적인 가속으로 공간을 벌리며 벌리 풀백의 위치를 흔들어내어 중앙 공격수와 이선 자원들에게 넓은 공격 루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원과 측면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전개를 통해 흐름을 지배할 전망입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는 니어 포스트를 향한 정교한 헤더 패턴이 벌리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꾸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벌리는 4-2-3-1 전형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전술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포스터가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을 수행하더라도 맨시티의 강한 압박 구조에 고립되는 장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측면의 앤서니 역시 빠른 침투와 크로스로 변화를 주려 하나 팀 전체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위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원의 컬레는 더블 볼란치 한 축으로 수비 커버에 나서지만 맨시티의 유기적인 압박에 밀리면 중원 장악력을 상실하고 결국 뒷공간 노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벌리는 활동량과 투지로 버티려 하겠지만 라인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겹치면서 실점 위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맨체스터 시티는 홀란드의 제공권과 결정력, 도쿠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베르나르도 실바의 전술적 유연성을 모두 활용하며 경기 리듬을 주도하고 벌리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벌리가 수비 블록을 두텁게 세우더라도 압박 강도와 전술적 디테일에서 큰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세트피스와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열세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맨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AT 마드리드는 4-4-2 전형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두 줄 수비와 강한 압박을 유지하려 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쇠를로트는 전방에서 공중경합과 제공권을 책임지며 세컨드 볼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줄리아노는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기회를 창출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마무리에서 불안정함을 보입니다. 중원의 바리오스는 압박 회수와 안정적인 전개로 중심을 잡지만 상대가 빠르게 템포를 올리면 공간 관리가 흔들려 중원 뒷공간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후반전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돌파 제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레알 마드리드의 빠른 공격 전환을 막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좌측의 비니시우스는 브라질 특유의 폭발적인 드리블과 침투로 AT 마드리드 풀백을 흔들며 박스 안까지 위협할 것이고 발베르데는 메잘라 위치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박스2 박스 움직임을 통해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며 중원과 최전방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음바페는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프린트와 니어 포스트를 노리는 변칙 슈팅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며 오블락이 이를 모두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1대1 상황에서의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더불어 레알 마드리드는 빠른 볼 순환과 양측면 전개로 상대 두 줄 수비를 흔들며 공격 패턴을 다변화할 수 있어 압박에 의존하는 AT 마드리드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하면 AT 마드리드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투지로 버티려 하겠지만 비니시우스의 측면 돌파와 음바페의 폭발적 침투, 발베르데의 템포 장악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공간을 내줄 경우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전개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결국 전방 화력과 전술적 유연성에서의 질적 차이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이며 레알 마드리드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선덜랜드입니다. 노팅엄은 누누 감독 경질 이후 아직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며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날과 스완지에 연패를 당한 뒤 벌리와 베티스를 상대로 연속 무승부에 머물렀는데 특히 베티스 원정에서는 제수스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2-1로 앞서갔음에도 경기 막판 실점으로 2대2 무승부를 허용하며 집중력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리그 홈 6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는 등 홈 경기에서도 약점을 노출하고 있고 우드는 계속 선발 출전이 예상되지만 무득점이 이어지며 최전방에서의 결정력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나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무릴로 역시 발목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는 점은 수비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선덜랜드는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7위에 올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를 2대1로 잡으며 자신감을 쌓았고 팰리스와 빌라를 상대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빌라전에서는 이시도르가 동점골을 기록하며 후반 집중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시즌 초반 6득점 모두 후반전에 몰아넣으며 경기 후반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리그 맞대결에서도 노팅엄을 상대로 7경기 중 5승을 기록하며 상대의 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심리적인 자신감도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노팅엄은 새로운 전술 적응 과정에서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도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선덜랜드는 후반 집중력과 탄탄한 조직력으로 꾸준히 승점을 쌓아가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팅엄이 홈에서 득점을 노리겠지만 수비 불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선덜랜드 역시 적극적인 후반 공략으로 대응할 수 있어 양팀 모두 골을 주고받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울버햄튼입니다. 토트넘은 주중 카라바오 컵에서 돈캐스터를 3대0으로 완파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리그에서도 3승 1무 1패로 3위에 오르며 초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라운드 브라이턴전에서 0-2로 뒤지던 경기를 2-2로 끌어올리며 저력을 보여줬고 프랭크 감독 부임 후 경기력이 뚜렷하게 향상된 모습입니다. 홈에서는 리그 최하위권 팀을 상대로 무려 1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홈에서의 전술적 자신감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솔랑케와 무아니의 복귀 가능성이 더해지면 공격 선택지가 넓어지고 히샤를리송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며 전방 압박과 공간 활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주중 카라바오 컵에서 에버튼을 2대0으로 제압하며 체면을 세웠으나 리그에서는 개막 후 5연패로 최하위에 머물며 심각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리그 기준 9경기 연속 전반 리드를 내주고 있다는 점으로 이번 토트넘전에서도 초반 주도권을 내줄 경우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우위를 보였지만 현재 수비 불안과 부상 악재 속에서 토트넘 원정을 버티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에버튼전에서 골을 기록한 아로코다레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야 할 안드레가 부상으로 결장에 전술적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토트넘은 상승세와 홈 강세를 동시에 등에 업고 있으며 기대 득점을 웃도는 공격력을 통해 울버햄튼의 불안한 수비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버햄튼이 컵대회 승리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리그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원정 부담을 고려하면 극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 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